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올라가는 섹터나 테마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입니다. 이것은 상승장보다는 반등장에 나타나는 형태이기도 하죠. 이 반등이 상승장으로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이끌어줄 주도 섹터군이 필요할 겁니다. 그 중심에 AI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반기처럼 조방원을 중심으로 꾸려갈까요? 새로이 바이오나 다른 쪽에서 등장하게 될지 여러모로 시나리오를 고민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장은 그래도 전약 후강이었습니다. 상승에는 금리 하락과 비트코인의 상승이 중심에 있었고요.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기대하며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또 로봇주의 질주를 기대할지 아니면 반대로 세론의 이슈로 작용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시장의 다방면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뉴욕장부터 확인하시죠. 12월 첫날 살짝 흔들리더니 연이틀 다시금 상승세를 달려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연말 랠리까지 쭉 갈 수 있을까요? 기대감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간밤에도 3대 지수 전약 후강 장세를 그리면서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특히 다우 지수의 강세가 오늘은 돋보였습니다. 400포인트 이상의 단일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일단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입니다. 이건 지연된 데이터가 아니라 신규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조금 더 높았고요. 11월 ADP 민간 고용, 사실 시장의 예상치는 5천 명의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월 대비 3만 2천 명 감소로 고용의 쇼크가 나타났던 것이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셧다운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영향이다. 거기다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고용이 너무나도 부진하게 나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드뉴스가 굿뉴스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를 자극하면서 오히려 연준의 금리나 다음 주에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점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발표됐던 또 하나의 경제 지표 11월 ISM 서비스업 PMI가 나왔습니다. 52.6으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견조하게 확장 국면을 그려가고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봤을 때 가격 지수가 4.6포인트나 하락한 점이 또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괜찮은 가운데에서 물가는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 역시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강력한 명분을 제시했던 데이터였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어진 점 역시도 위험 선호도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중에 잠시 이 AI주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높였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제품 판매가 목표치를 미달했다라는 디인포메이션 매체의 보도가 전해졌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애저 클라우드 사업부가 지금 맡고 있는 AI 앱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라는 이름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복잡한 코딩 없이도 AI 앱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운드리를 판매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영업사원들 가운데서 판매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사람의 비중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적으로 영업 목표치를 기존의 50% 성장에서 25% 성장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이 매체의 보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가 시사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기업들이 AI 지출 및 에이전트 도입을 지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AI 소프트웨어를 잘 안 사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ROI, 내가 이만큼 지출을 들였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불분명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과 보안과 같은 민감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호환도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도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주가 급락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승진 연구원님께서 오늘 이 뉴스가 가지는 시사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삼아보면 좋겠는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 수익화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포인트.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장기전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스 섹터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AI 기대감이 선반영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등이 사스 기업들로 묶이고는 합니다. 거기다가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간 온도차 확대도 있죠. 최근에 오픈 AI 서버 임대료가 연 15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와 같은 이 하드웨어 섹터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이 ROI 입증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이 얻게 되는 강력한 어떤 효용,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간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증명하는 기업들로의 수급 쏠림이 예상된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기업 그리고 정부 고객을 아주 탄탄하게 확보함으로써 이것을 아주 잘 해낸 기업의 예시로는 팔란티어를 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업들로의 수급 쏠림이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이 간밤 미국 증시 안에서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오늘 이 뉴스를 소화하면서 2.5% 급락세를 나타냈었고요. 그랬던 반면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3%나 급등을 했던 데에는 이러한 영향이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주가 역시도 3%대의 간만에 상승세를 연출했었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러한 소식, 결코 자유롭지 못한 여타 빅테크주들도 주가가 동조화돼서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메타가 1% 안팎의 약세, 반면에 지금 수익성을 강력하게 증명해냈던 제미나이 3.0이라는 강력한 툴을 들고 왔던 알파벳의 경우에는 오히려 1.5%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죠. 엔비디아의 주가도 1% 내렸습니다. 젠슨왕 CEO가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수출 통제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중국으로의 수출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키웠었는데 그런데 이 논의의 대상이 됐던 칩이 H20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들려나오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 내에서 마이크론의 약세가 특히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이죠. 크루셜 부문을 철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AI 칩 용 메모리만 공급해도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대상으로는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것은 애플의 주가 약세에도 연동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아이폰용 메모리는 크루셜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제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면에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들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장중에는 사실 한때 애플의 주가가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 JP모건이 지금 리드 타임이라 그러죠. 아이폰을 주문하고 나서 고객이 실제로 이것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것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유로 아이폰 17의 강력한 수요가 입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줬는데 과연 오늘 국내장은 전자 혹은 후자 둘 중 어디에 더 주목을 할 것인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는 자동차 반도체주들의 시세가 양호했습니다. 연비 규제 완화에 따라서 자동차 이 판매량이 부스트 효과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온 세미컨덕터가 특히 11%의 강세로 진행이 됐고요. 테슬라의 급등도 눈에 띄었죠. 트럼프 정부가 내년도를 목표로 이 로봇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도 4%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서브와 리츠텍 로보틱스 등 미국 안에서의 중소형 로봇 관련주들이 18%대 급등했다라는 점 오늘 힌트로 삼아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들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깊습니다. 물론 좋은 쪽입니다. 지수가 그래도 굳건하게 회복하며 반등세를 이어가주고 있는 가운데 섹터 곳곳에서 상승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반등이냐 상승이냐 반등장이냐 상승장이냐 그 사이에서 섹터에 대한 고민이 좀 깊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상승장의 구도는 앞에 반도체, 바이오 혹은 조선이나 원전 등등이 있고 다른 서브 섹터에 자리하는 업종들이 조금씩 뒤따라주며 받쳐주는 시장의 분위기인데 지금은 하루는 반도체, 하루는 조선, 하루는 지주 이런 쪽으로 돌고 돌면서 순환하며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히 그렇게 급락이 나오는 종목군은 그리 많지 않고요. 일부 개별 특징주 외에는요. 그래서 나름 상승 속의 반등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도주가 등장해서 강력하게 시장을 이끌어줄 때 사실 수익 내기가 더 쉽습니다. 이런 순환 반등장에서는 따라다니다가 조금씩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도 섹터가 누가 될 것인가를 좀 기다리며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각 뉴스들을 들여다보면서 주도주 자리에 누가 앉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 반등을 하며 코스피가 4천선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이 2거래일 정도 강했다가 그리고 다시 2거래일은 코스피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렸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케빈 해싯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것이라고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술주와 비트코인의 강세 속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요. 위험자산 선호 그리고 AI 버블론에 대한 일부 완화의 움직임이 어제 반도체 종목과 기판주들의 상승으로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기판주 정말 대단하네요. 심택 10%, 태성 또다시 갔고요. 요즘에 LG이노텍이 기판과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애플의 모멘텀을 같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9% 정도 올라갔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아쉽지 않게 뒤따라줬고요. 자, 이슈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그룹주의 뉴스가 굉장히 많았죠. 말씀드렸던 글로벌 전략회의 일정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기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4분기 영업이익이 18조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내년도는 1분기 23조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소캠2 물량을 절반 정도 공급할 것이다 라는 기사도 나왔죠. 여기에 이슈가 됐던 이재용 회장의 모친의 주식을 전량 증여받은 소식, 이것이 결국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시각 속에 DS투자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삼성물산이 9% 올라갔었죠. 모처럼입니다. 삼성물산의 급등이 있었고 윗꼬리가 달리긴 했으나 나쁘지 않은 시세였죠. 이 삼성물산의 상승으로 지주사가 좀 동반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주사 상승 상위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삼성물산과 CJ 혹은 한진칼, HD, 현대 등의 종목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패시브 수급에 대한 기대감 속에 삼성 에피스홀딩스 역시나 24% 급등이었죠. 이것은 또 삼성물산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실적 개선 전망에 삼성전기도 올랐죠.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주의 분위기가 꽤나 붐업되고 있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이슈들 같이 점검해 가시죠. 자, 모처럼 산업재들이 강했고요. 소외주에서도 반등을 줬습니다. 산업재라고 하면 원전, 방산, 건설 이런 쪽이었는데요. 미국이 원전, 건설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자금의 첫 번째가 원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며 어제 원전주 강세였죠. 일진파워, 우진,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힘을 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요즘 결국에는 자주국방의 트렌드라는 점에서
LRG 넥스원의 실적 기스로 충격받은 방산주들, 그래도 반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었는데 일단 반락 후에 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방산주들의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택공급 정책 이슈로 중소형 건설주,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도 많았죠. 한신공영, 상지건설, 동신건설 등이 있었고요. 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 뉴스 속에 우주 주식들 일부 올랐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 수혜 속에 인바운드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도 여전히 이어졌고요. 애플의 7일간의 상승, LG 이노텍의 키워드를 잡았었죠. 일단 9%의 상승이었습니다. 다만 밤사이 애플은 8일째 상승하긴 부담이었나 봐요. 소폭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자, 로봇은 로보스타와 링크솔루션, 어제 LG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었죠. LG 그룹 관련한 로봇주 내에서 로보스타 관련주로 정리를 했었는데 7% 상승이었고요. 이틀 전이었습니다. 김진만 의원이 링크솔루션, 로봇주 내에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상한가로 어제 끝나기도 했네요. 그리고 이 종목은 그냥 특징주로 보는 겁니다. 천일고속이요. 8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가고 있는 종목인데 고터 관련해서 개발 이슈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있었던 시황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그 외 뉴스들 업데이트된 것들 살펴가 보시죠. 어제 저녁 시간까지의 업데이트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칩과 관련한 내용들. 신용평가사 피치에서는 글로벌 AI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의 반도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우리에게는 고마운 내용이죠. 이 소식이 있었고요. 대만의 메모리 제품사인 트랜센드에서 삼성과 샌디스크가 물량을 안 준다. 우리에게 줄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계속 늦추고 있다. 이유는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사들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중심으로 납품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사이즈가 작은 회사한테 그 물량이 넘어가는 데는 계속 납기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칩 쇼티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과 일본 갈등 내용은 조금 톤 다운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정부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고 약간의 조금 톤 다운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격화됐던 분위기가 좀 누그러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인 관련한 이슈는 계속해서 코인 상단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대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가능성도 드러났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코인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 나쁘지 않았고요. 산업화 시대에는 진짜 구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구리 관련한 밸류체인을 정리하기도 했었는데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3개월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였죠. 구리는 이제 풍산, 이구산업, 대창 이런 쪽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 전력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CCL, 기판 이런 동박 기업들까지 연결이 될 것이고요. 요즘 중국의 CCL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CCL 관련한 종목들 체크가 필요하겠죠. 두산과 롯데 에너지 머티 등도 계속 시세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중국에서 우라늄 채굴 업체가 선전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5.2조를 조달하며 주가가 3배나 뛰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이 급속도로 원전 산업을 육성하고 원전 설치를 늘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라늄 채굴 업체에 대한 환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결국 AI나 이런 중일 갈등 혹은 칩 경쟁 속의 구리에 대한 필요성, 중국 국유 우라늄 원전에 대한 경쟁, 세계 각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각 산업별의 기회 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기회들을 많이 봐야 될 텐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조방원이 있을 겁니다. 조선이자 방산이자 원전인 기업들, 이렇게 교집합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잘 체크하는 게 언제나 우선일 겁니다. 조선의 최근 이슈는 다들 아시죠? 폴란드 잠수함 관련한 수주가 무산되면서 하나오션의 차트가 살짝 변동을 크게
겪었던 최근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합병법인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게 바로 12월부터였죠. 지금의 조선 섹터를 바라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LNG 운반선 모멘텀은 거의 다 반영됐다는 월가 증권가 평가들이 있고요. 남아있는 것은 군함 모멘텀입니다. 미국 외 지역, 그러니까 폴란드는 좀 무산됐으니 캐나다나 중동, 페루, 태국 등에서 군함에 관련한 이벤트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함정을 구매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나눠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가운데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을 탑재한 잠수함에 대한 얘기들도 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군함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내년도에 캐나다 군함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여부와 마스가 연관해서 신규 투자나 프로젝트 수주 이슈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사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대비 항상 밀리는 쪽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참 안정적이긴 한데 이런 군함의 키워드가 약하기 때문이죠. 밸류 부담은 낮다라는 점에서 삼성중공업은 LNG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한국형 잠수함용 원자로 얼라이언스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는 현준과 하나오션 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핵 잠수함 쪽에는 미국의 BWX테크가 초도함을 건조하고 두산 에너가 자체 원자로를 개발해서 제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과 원전의 키워드가 엇갈려 있는 기업들이 같이 교집합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바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하나오션은 2024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상승률 보시면 300%, HD 현대중공업도 300%, 삼성중공업은 그보다는 조금 못 간 200% 정도의 상승세인데요.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피게 된다면 조선에서는 가장 앞단에 기존의 시장의 전망대로 하나오션을 둬야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조선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원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과 원전의 공통점, 과거에 짚었던 바가 있죠. 미국이 원한다, 그리고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산업입니다. 원전 르네상스, 결국에는 원전은 AI 인프라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는 지금 AI 등으로 인해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다툼 속에서 첨단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안정적인 에너지 조달이 필요해서 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패권 다툼 속에 각 국가에서도 탈원전의 폐기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가운데 낮은 단가와 우수한 시공력, 미국발 수주 최소 110조는 기대된다라는 좀 자극적인 타이틀들도 많이 달리고 있죠. 자, 마스가 이어서 마누가에 대한 기대감, 빅테크가 AI 전쟁 속에 원전 투자를 하며 민간 투자로 원전 시대를 조금 더 크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전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죠. 한국전력부터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문산 그리고 더 나아갔을 때 전력망 기업들까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전 밸류체인은 이미 저희가 정말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 앞단에서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건축, 주요 기자재. 조금 광범위하게 봤을 때 이제 전력망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조선이자 원전이자 방산인 두산 에너빌리티, 핵 잠수함에도 체크가 되고 대표적인 원전주고 방산주라고도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JP모건에서는 미국의 에너지부가 대규모 SMR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홀텍 등의 SMR 프로젝트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프로젝트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한국 기업으로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를 꼽았습니다. 한국 원전 기업 중에 최선호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얘기했고요. 뉴스케일 파워의 주요 SMR 파트너이기도 하고 잠재적 주기기 공급사로서 각종 미국 원전 프로젝트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올해 지난해부터 해서 한 400% 올라 있는데 11월 이후 시장이 변동을 겪으면서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11월 달 이후로는 12%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어제 4.5%, 어제 장 후반까지 탄력이 떨어지지 않은 채 꾸준하게 올랐던 종목으로서 애프터에서도 시세가 같이 이어졌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세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제 종가상으로는 78,400원에서 거래를 마쳤었는데 애프터 시세 확인해 주시죠. 네, 여기에 종가 대비 1.4%, 현대건설 역시나 애프터마켓까지 시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집합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펴보고 있고요. 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자 반도체이자 바이오이자 지주이기도 하죠. 자, 어머님으로부터 이제 지분을 모조리 다 증여받은 이재용 회장, 결국에는 지배력이 좀 공고히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삼성물산의 지분 구조를 한번 쭉 보시죠. 삼성생명, 화재, 삼바, 삼성전자 이렇게 그 밑에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이슈가 꽤나 좋죠. 삼성전자, AI 반도체로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자체로도 원전 EPC 사업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와 삼성에피스홀딩스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결국 바이오 시밀러 사업도 하고 있고 ADC 부분, 인투셀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바이오 진영의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는 가운데 이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부터 지분 증여 이슈까지 공고히 되는 지배력에서 지주사로서의 모멘텀도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교집합, 각 분야 대장주들을 하나씩 포트에 영입해 가야 되는 것인지 잠시 후 전략단에서 저희 심도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이슈까지 풀어가고 있고요. 개별 종목 이슈로는 이 종목이 요즘 뭐 하나 싶어서요. 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해서 전력이 부족한 가운데 지금 그 부족분을 비상 발전기를 활용해서 좀 충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현재 디젤 비상 발전기가 약 35기가와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 약 35개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관련주로는 비상 발전기 업체들 요 정도 한 2종목 정도 꼽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거의 독점적으로 비상 발전기 단을 잡고 있는 기업이 바로 GNC 에너지죠. 저희 GL 리서치 박창윤 대표님이 종종 이 종목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에너지 단으로 함께 봐야 된다라고 지속 강조했었는데요. 이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부가 가치 가스터빈 발전기 선호가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시공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 이 GNC 에너지의 단골 스토리긴 합니다. 이런 종목들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논리가 살아있다면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올해 괜찮은 흐름을 보이다가 11월 달에 조정을 받았고 어제장에서 8% 정도 올라가는 모습, 어제 괜찮은 시세를 내기도 했네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이 정도 있습니다. 비상 발전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GNC 에너지 있을 거고요. 그 외 종목들 한 번씩 데이터 센터 논리가 강화될 때 챙겨보시죠. 자, AI 정말 많은 산업과 종목의 상승의 이유 혹은 하락의 이유가 됩니다. AI가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AI가 등장하고 반도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거기에 전력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래서 원전, 비상발전기, ESS, 가스터빈 등등에서 종목이 확 넓어졌죠.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의 구리 사용이 늘어난다라는 점에 일부 공급단의 우려까지 있다 보니까 구리 쇼티지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칩 쇼티지 혹은 갖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서 AI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도도 가격 상승 혹은 AI가 탑재됐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라는 뉴스에서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AI의 발전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방산 등까지도 개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AI 무기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다 가동되려면 6G 통신망에 대한 업데이트도 필요한 거고요. 인프라 투자도 계속될 겁니다. 이 가운데서 어느 쪽의 논리가 그날 더 세냐에 따라서 시장은 관심을 조금 더 줬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 포트에 한 두세 개쯤 꾸려서 장기적으로 힘을 갖고 끌고 갈 종목들을 추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지 삼성전자가 될지 그에 대한 투자자의 성향에 맞춘 선택이 뒤따라야겠죠. 일단 아직까지 한 번도 잘 오지 않은 쪽은 6G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뒤늦게 혹은 아니면 남아있는 모멘텀으로 봐야 될지 좀 지켜보고요. 다른 쪽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이디어입니다. 중국을 보면 결국 미국이 보인다. 중국이 주력하는 것에서 미국은 절대 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잘 나가는 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장기 시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잘 나가는 거 조선이죠. 그리고 중국이 원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었던 바가 있습니다. AI 투자 많이 하고 있죠. 광물 전쟁의 신호탄을 중국이 쏘고 있고요. 로봇, 중국 기업들 대단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폴리티코의 보도에서는 로봇이 이슈가 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절대 질 수 없죠. AI 다음으로는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년 로봇 관련한 행정명령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하죠. 상무장관은 로봇 기업 CEO와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밤사이 테슬라가 4% 오르는데 힘을 실어줬고요. 노티커스 로보틱스가 116%, 밈 주식인 아이로봇이 73%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올해 먼저 로봇주가 가기도 했었는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이런 로봇주들, 휴머노이드를 중심으로 계속 관심이 퍼져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제품 판매 목표랑 낮췄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MS 측에서 즉각적으로 반박하기는 했습니다. ISM 서비스 지수가 견고한 가운데 고용이나 서비스 물가는 조금 우려돼서 오히려 경기는 괜찮고 물가 톤은 낮아진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고요. 그것이 뉴욕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로봇 행정명령 이슈와 함께 로봇주들이 긍정적으로 올랐고요. 애플이나 PC 관련주들은 하락했어요. 차익 실현도 있고요. 이런 칩 쇼티지로 인해 칩 가격이 올라가는 데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부 등장하긴 했습니다.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기대 속에 자동차주 상승했고요.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은 하락이었으니까요. 리튬 관련해서 혹은 국내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AI 투자 심리는 견고했어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다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뉴욕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자리 옮겨서 시장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뉴욕장 긍정이었습니다. 전약 후강, 국채금리 하락했고요. 그에 반응하는 종목군들 많았습니다. AI 진영의 뉴스, MS 노이즈가 있었으나 그래도 나름 극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젠슨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관련 수출 논의를 한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고 삼성이 HBM4 양산 채비한다라는 얘기는 이틀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상으로요. 삼성전자 3분기 낸드 시장 1위를 유지했고 엔비디아 소캠2를 대량 수주했다라는 뉴스가 다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반도체의 조금 작은 테마로는 소캠 ESSD 되겠습니다. 그리고 HBM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TPU 이슈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단발적인 시세 차이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AI 산업이 간다면 두 기업은 함께 가게 될 겁니다. 칩 외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으로 관심이 더 이동했던 밤사이 미국장이었죠. 그래서 AI 인프라로 봤을 때는 비상 발전기, 원전 등이 어제 이제 후반때 탄력이 더 좋았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자, 조방원. 미국 투자로 원전이 회복했고 조선은 군함의 모멘텀이 남아있고 원전이 조금 더 먼저 회복하는 가운데 조선이 따라갔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방산주들도 비교적 괜찮았죠. 방산이 가장 먼저 빠졌고 가장 늦게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내 나라를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서는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방산의 그래도 지켜주는 논리가 되고 있는데요. 나토 외무장관들은 푸틴이 평화 원치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각 섹터의 대장주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하나오션, 하나에어로 등등이 있을 거고요. 현대로템을 넣은 것은 그래도 현대로템은 재건이나 전차나 혹은 각종 모멘텀, 철도까지 요즘 수주 이슈도 꽤 있어서 같이 챙겨봤습니다. 로봇은 미국에서 가장 강했던 테마 1위가 로봇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구리, 가스, 드론에 대한 테마단의 뉴스가 있었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에임드바이오 IPO 일정. 이제 뇌전증학회 금요일부터 시작된다라는 점.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 안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논란 생겼으니까 이날 여기서 무슨 말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삼지엔터 보호예수 해제가 또 토요일 일정으로 들어가 있어서 같이 넣어봤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이 에임드바이오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입니다. 코스닥 상장 바이오 종목 중에 올해 최대어가 바로 에임드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공모가 11,000원, 상장 시가총액은 7,057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청약 증거금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장하고 주가가 꽤 올라서 시총 1조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기대치가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로 시작한 기업이고 ADC 기반에서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텍입니다. 이미 베링거링겔하임 등으로부터 좀 꽤나 기술 이전 금액을 많이 받은 상황이어서 삼성 관련해서 연결이 돼 있는 바이오 종목 하면 에임드바이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할 점은 있죠. 상장 후 유통 물량이 전체 주식수의 24.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각 제한이 걸린 물량이 이 정도라는 거죠. 이게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데요.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비중이 적고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 대다수 1년으로 꽤나 긴 편입니다. 그래서 좀 주가 변동은 약할 수 있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가 좀 늦을 수 있다는 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종목이라서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ADC 기업인 이 에임드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호평을 받게 된다면 ADC 관련주를 자극할 여지가 있겠죠. ABL바이오 혹은 오름테라퓨틱스, 앞서 이제 삼성과 ADC 개발하고 있는 인투셀, 또 리가켄바이오, 어제 급등했던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앱티스의 경영권을 인수했던 동아ST, 많이 또 관련주로 거론되는 큐리언트, 이런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의 시장의 평가가 저도 궁금해집니다. 시장 속 이슈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섹터를 준비해봤습니다. 호텔 관광 쪽에 테마 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특히 11월, 12월 들어서 갑자기 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한일령에 대한 기대감, 반사주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불어들면서 주가 반응도 솔솔 나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전일장 시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보시면 서부 T&D와 GSPNL 같은 종목이 전일 3%에서 4%대 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부터 전일까지의 상승률을 확인해 보시더라도 한 달 동안 서부 T&D는 28.5%, 그리고 GSPNL 같은 경우에는 29.3%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전일 1.2%의 상승,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은 15%대로 상당히 견조한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일 롯데관광개발이 7% 가까이 상승을 했고 한 달 동안 22%의 강세를 나타냈는데, 사실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관광개발은 11월, 12월을 볼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쭉 살펴봐야 그 상승률이 어마무시했다는 점을 체감해 볼 수 있습니다. 모나용평 같은 경우에는 전일 0.5%로 관련주로 함께 엮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넣어봤습니다.
이어서 이 호텔 그리고 호텔 관광 관련 종목들이 지금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호텔들 뒤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서 종목을 선별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부 T&D가 최근에 그리고 올 한 해의 중반부부터 몇 번씩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또 주가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 쪽에 서울 드래곤시티를 또 운영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GSP&L 같은 경우에는 파르나스 호텔로 알려져 있는데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 결과가 시작이 나쁘지 않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최근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지만 용산의 5성급 호텔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텔 신라와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는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흑자 전환 기조로 돌아선 만큼 그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카지노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단골 손님으로 등장했던 기업이기도 하죠.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드랍액과 홀드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롯데관광개발을 탑픽으로 꼽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효하다라는 코멘트도 살펴보셔야겠고요. 모나용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조트 운영, 콘도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렇다 할 만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주로서 엮이고 있다는 점 정도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텔 업황이 최근 들어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조금씩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일령에 대한 기대감,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가장 큰 모멘텀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살펴보신다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 그리고 업황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모멘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업황 자체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또 걸어볼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분위기에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2025년 한국 호텔 투자 시장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시면요. 올해 호텔 거래 규모는 2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1조 6,300억 원 기록했던 수치 대비 무려 41.1%나 성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또 짚어볼 수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호조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 이제 서울에서만 약 4,000개 객실이 폐업했지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이 맞아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높여볼 수 있겠다라는 증권가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객 수요 회복세도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지난해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3.5%를 회복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더욱더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올해 연간 방한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7.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고급 호텔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30년까지 4성급에서 5성급, 그러니까 고급 호텔의 객실이 2,800실이나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쪽 분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포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GSP&L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GSP&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시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또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8%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견조한 전망치 나오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자면 올해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리노베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출 및 수익성이 이제 감소했지만 앞으로 그에 대한 뭔가 메꿀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짚히고 있는 건데요. 재개장 이후에 OCC 76%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좀 더 좋아지겠구나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재개장 이후에 연회장이라든지 F&B 회복 속도에 따라서 수익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흑자 전환 달성 이후에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함께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에는 이미 풀부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들의 효과가 맞물려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의 재개장 효과가 될 텐데 4분기부터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도 살펴봐야겠죠. 게다가 4분기는 연간 최대 성수기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4분기 성수기 효과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높여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게다가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던 만큼 비즈니스 고객층 수요가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서 JS코퍼레이션 살펴보겠습니다. JS코퍼레이션도 이번 달 들어서 갑자기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11월 막판부터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14거래일 연속, 2주 연속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담는 것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3분기 실적 리뷰를 해보시죠. 매분기가 성수기인 호텔 실적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소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품목별로 살펴보시더라도 핸드백이라든지 의류 같은 OEM 쪽에서는 여전히 뭐 관세 이슈라든지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호텔만 떼어내서 살펴본다면 호텔 분야에서만 18.3%의 성장세가 나타났다는 점, 그 부분을 지금 증권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호텔 분야를 뜯어서 살펴보시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폭증한 영향으로 괄목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달러 강세가 있었던 만큼 달러화 결제가 많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 영업이익만 떼어놓고 살펴보신다면 1분기에는 32억 원, 2분기에는 22억 원으로 나타났지만 22억 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하기 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7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3분기에는 93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타났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분기 성장하고 있고 4분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4분기에는 더 큰 영업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 이렇게 한일령 기대감, 반사쇠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어들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업황 자체도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오늘 투자 포인트로 짚어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텔 관광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 보면 좋을지 종목별로 저희와 세세하게 플랜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여쭤볼 게 많은 장입니다. 그리고 토픽도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각 섹터별 토픽을 두 분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님,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에 대한 두 분의 스탠스는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코스피 4천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뉴욕장도 그래도 전약 후강으로 끝난 오늘이에요. 12월까지 시장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변수는 있겠죠. 변수라고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은 금리 인하 기조, 일본은 금리 인상 기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환율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시장의 안정화가 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경계감은 있겠지만 여전히 AI와 결국에 이제 주도주 업종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느끼시는 레벨에 대한 수익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수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자체로서 지수 상단을 열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몇몇의 변수들은 주목하자라는 것이고요. 이종호 팀장님이 시장에 대한 스탠스 어떻게 가져가세요? 네, 시장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화, 가시화가 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 4,000포인트를 다시 돌파를 해주면서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도 덤으로 이제는 1000스탁 얘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시장을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코스피를 들어가야 되냐, 코스닥을 들어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많겠지만 전체적으로 증시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12월 달 이후 내년까지는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시장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유지해 주셨다면 그 중심에 뭐가 들어가게 되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여전히 AI 반도체일까요? 아니면 조방원과 나눠먹기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앞서 나가는 바이오가 될지 어느 쪽에 무게 두세요? 일단 주도 업종은 반도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들 하실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이 나오면서 구글의 TPU 진영과 엔비디아의 GPU 진영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는 듯하죠.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그래서 이제 미국은 구글이냐, 뭐 엔비디아냐 이렇게 또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들의 시장은 그들의 시장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서 보면 저희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간밤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객에 직접 납품하는 물량을 일단은 줄이고 아무래도 이제 테크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비중을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정도로 지금 DDR4, DDR5 혹은 DRAM 여기에 뭐 낸드까지도 재고의 감소의 폭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격의 인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연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적어도 2분기까지는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를 좀 크게 열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달러 환율을 개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치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내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은 토픽을 어떻게 챙겨가시는지도 궁금하고 말씀 주신 김에 삼성그룹주들 지금 삼성물산부터 해서 이렇게 관심을 쫙 받아가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주 내에서를 토픽을 꼽으라면 또 뭘 꼽으실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그냥 논외로 치고 본다면 삼성전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에서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삼성전기가 지금은 여기저기 빼놓지 않을 지금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AI 전용 MLCC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신성장 동력 모멘텀
여기에 이제 그동안의 조정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가 최근 들어서 보면 그 어떤 기업들보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수급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 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삼성 전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스트 소켓 쪽이 지금은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저기서 뭐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지만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계속 자체 칩을 생산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또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직 반도체, 즉 그 상황에 맞는, 그리고 그 산업에 맞는 반도체 칩들에 대한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각 제품에 맞는 테스트 소켓들이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소부장 쪽에서는 우선 리노공업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 태성 얘기 안 해주세요? 태성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제 영역은 이제 좀 넘어갔습니다. 태성에 네. 대해서 기존에 긍정으로 말씀을 주셨었고 이미 정말 많이 올랐죠. 네. 리노공업도 말씀 주시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일단 태성에 대해서는 지금 코멘트, 노코멘트 네. 하겠다라고 저는 그냥 성함 때문에 여쭤보긴 했습니다. 자, 리노공업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삼성전기 살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뭐 쌈바를 비롯해서 바이오에 대한 전략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 뭘로 이제 압축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만약 반도체라면 탑픽 3종목 꼽아주세요. 세 종목이나요? 네. 반도체가 무조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호황이지 않다라고 본다면 시장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환율이 올라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상승 랠리가 나오는 거 시장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는 지금 반도체 관련 쇼티지 현상이 나와주면서 비싸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소부장 중에서 소재 그리고 부품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커요. 소재 쪽에서는 이제는 뭐 한일령 뭐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불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전 그 중에서 이제 솔브레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부품 쪽에서는 대덕전자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이때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나 이런 부분은 약간 더딜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 수익률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장비주에서도 이제 슬슬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보지 말라고 했었는데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는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보다 어느 정도 변동성도 이제는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 다음 단계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한미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까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해 주셨고요. AI 시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AI 관련한 행정명령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로봇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치가 밤사이 또 부각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로봇 밸류체인 종목들이 모두 다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그래도 로봇주가 너무 강했는데 또 가게 될 것인가? 한국의 로봇주들 처음에는 그냥 테마였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는 기술력이 꽤 있다라는 것을 많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도 로봇주 괜찮은지, 지금 본다면 어떤 종목이 좋은지요? 일단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AI 산업이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더 발전을 하게 되면 피지컬 AI에 대한 의존도 혹은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에 이것을 가장 빠르게 또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로봇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을 잘 나누시고 잘 압축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테슬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산업용 로봇도 산업용 로봇이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렇게 좀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단점은 다들 매출액 적게 나오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높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이들을 품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삼성, LG, 두산, 포스코. 그러한 상황이라서 만약 휴머노이드를 보신다면 저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사실 투자하기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을 품고 있는 기업 기준으로 본다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 위치를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같이 거론한 기업들 중에 가장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규모 면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링크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해당 섹터의 대장주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방향계 삼아서 실제 매매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좀 펼칠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류 자동화 로봇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 탄력들이 좀 센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현대무벡스도 그렇고 그리고 T로보틱스도 그렇고 시메스와 같은 기업들, 클로보카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대규모 수주 잔고를 지금 받아낸 기업들 순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모백스가 가장 강한 이유는 쿠팡 쪽으로의 연결고리가 가장 강하다라는 거죠. T로보틱스가 그다음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이유도 북미향 자동차 로봇 라인에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제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가장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시메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시는데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규모는 작습니다. 하지만 쿠팡과 연결고리가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로 쿠팡으로부터 수주를 올해 이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시메스의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오늘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그 산업 자동화, 물류 이런 쪽에서 키워드로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뒤늦게 따라가는 기업 시메스를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앞단의 큰 종목으로는 두산 로보를 얘기해 주셨고요. 이정호 팀장님은 로봇주 탑픽 어떻게 꼽으시나요? 로봇주 탑픽 정말 고민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안 오른 종목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KNR 시스템을 요즘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 차례 급등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된 종목들도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압 로터리 액츄레이터를 납품했던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연관성이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대차 그룹에서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얘기가 나왔던 국내 투자 관련해서 거기서 집중된 모습세가 로봇 관련의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로봇 파운드리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한다고 했고 로봇 산업 육성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한 만큼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봇 투자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중심적인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물론 대기업과 연관성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등에 업혀서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나머지 중소형주 기준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연관성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NR 시스템이랑 네, 클로봇 좋지만요. KNR 시스템이 충분히 지금 고점 대비 많이 저점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정호 팀장님, 현대 오토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엔비디아와 현대차 그룹의 협업 속에서 현대 오토앱의 역할, 이것 또한 자동화 등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표준화하고 이런 역할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현대 오토앱 매수 가능하다 보십니까? 이 회사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현대차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제 로봇의 생산과 제조를 한다라고 그랬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로봇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생산과 제조 쪽에 약간 집중된 모습세가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로봇이 확장이 된 부분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조금 더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도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들어가 있는 로봇 관련주들은 저는 이제 한 종목은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11월 20일에 현대 오토에버 긍정적으로 주셨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업데이트 차원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련한 로봇주는 포트에 하나 정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덧붙여 주셨네요. 자, 지금 프리마켓이
막 시작했습니다. 8시 44초네요. 자, 일단 삼성전자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쪽 두산 에너빌리티 강합니다. 어제 애프터까지 시세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자명하고요. 미국에서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이슈도 있었고 현대차 그룹 안 그래도 요즘에 소외단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현대차 1.5% 상승세고요. 코스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눈에 띄네요. 결국 미국의 로봇주들의 급등 속에 로봇주 큰 종목으로서 반응을 보이며 시가총액 상위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권으로 가볼까요? 이게 고속터미널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동신건설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하이젠 R&M, 엔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HL만도, 유일로보, 현대 오토에버, 뉴로메카, 에브리봇 모조리 다 로봇입니다. 로봇이 상승권 상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 밖에는 S&T에너지, SL 등의 자동차단의 종목들, 그러니까 로봇과 자동차가 지금 대장주부터 조금 그 중소형주까지 같이 가는 분위기고요. 벌크선 운임지수죠. BDI가 3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페노션 시세가 이번 주 좀 괜찮게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 원전에서 일진파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함께 올라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로봇은 저희가 했으니까 그러면 원전 가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원전. 지금 모두가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조방원이 살짝 쉬었다가 원전이 조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국면인데 오늘 외신에서도 JP모건이었나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탑픽은 역시 두 해인가요? 저는 세 가지 기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그리고 현대건설. 이렇게 이제 세 기업을 이제 뽑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세 기업이 공교롭게도 지금 차트의 패턴도 비슷하고 위치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 여기서는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나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상승 탄력을 원하신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고일 수밖에 없다. 지금 병목 형상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스터빈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는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장 가동률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슈퍼 을이 되어가는 저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사는 계속해서 이제 높여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한 상황. 근데 여기에 최근 들어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테마적인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대형사들에 대한 관심도도 우리가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불과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현대건설, GSD에 다들 모멘텀은 있다라고 하지만 손이 참 안 나갈 수밖에 없었던 업황 환경들을 좀 보여줬지만 지금 현대건설만큼은 기존의 우리나라 국내의 업황은 조금 배제하고 해외 플랜트 사업 플러스 여기에 원전이라고 하는 힘들이 좀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건설사 안에서의 탑픽을 좀 뽑아 보신다면 저는 현대건설을 좀 보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여기저기 틈새 시장들이 많아진 상황이라 어쩌다 보니까 포트에 벌써 단기 공략한 종목군들이 쌓여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보다는 한전기술에 또 집중을 하시는 게 포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 이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프리마켓 시세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사실 상승률 상위권을 보면 저희가 얘기 나눠봤던 로봇과 조금 전 말씀 주신 원전 정도이고 오름 테라퓨틱스 4.5%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임드 바이오 이 ADC 관련한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코스닥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데 바이오단에서요. 지금 이 오름 테라퓨틱도 사실 최근에 이런 ADC 혹은 DAC 관련한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 제약바이오단의 큰 대여 종목이 유입이 된다라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시각 어떻게 보시는지 이정호 팀장님.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도 계속적인 긍정적인 모멘트는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맞물릴 경우에 제약바이오 조금 더 훈풍이 분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더 수급적인 측면이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제일 민첩한 연관성이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면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이쪽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신흥 강자다라고 볼 수
수가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신고점을 갱신하는 못하는 끄고 있는 모세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코스닥 대장주에 있는 모세가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ABA 바이오나 아니면 올릭스나 이런 종목들, 리가켄 바이오나 전체적으로 계속적 조정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쉬었다가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전반적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 한 차례 상승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갈 때 약간 주춤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고 차라리 급하게 매매하실 거면 그날 당일 올라가시는 종목들을 잡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에 대해선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은 후에 슬슬 이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제약 바이오 어떤 의견으로 전략을 짜고 계실지 궁금해요. 일단 오늘은 좀 욕심을 내려놓자. 아무래도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가 강했다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중소형 소프트웨어라든지 반도체 IT 혹은 로봇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혹은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제약주가 이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간상, 시차상 지금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 차례 좀 쉬어갈 수도 있고 또 에임드 바이오라고 하는 정말 IPO 대형 거물이 오늘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다소 힘이 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에임드 바이오 때문에 기존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을 내보인다면 그 종목에 대한 하락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포트에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포트에 담아본다면 우선순위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ST팜 이렇게 5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임상 파이프라인을 제외한 쪽에서 제가 골라보면 이 5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임상 파이프라인 쪽을 보면 알보리에 이쪽은 이제 좀 제외하고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좀 기대되는 종목군들을 보다라고 하면 셀비온이라고 하는 기업과 GI 이노베이션 이 두 기업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제약바이오 내에서 이슈들 그리고 좀 추려주신 종목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탑픽 전략이 되겠죠. 가장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통하는 전략이나 종목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정우 팀장님? 저도 로봇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내 한정된 호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줬다라고 본다면 이제 미국에서도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슈를 불어줬기 때문에 글로벌 테마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로봇 관련주들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대차와 연관성 있는 로봇 관련주들은 한 종목은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협동 로봇, 주차 로봇 관련 로봇 관제를 통합한 스마트 제조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로봇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고 주차 로봇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서울 한정으로는 어느 정도 폭발적인 인기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 로봇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걸 떠나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로봇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사시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이때는 실적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현대유아가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 프리마켓에서는 원전과 로봇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고 일부 제약바이오에는 ADC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마무리 전략 혹은 종목 네. 어떤 겁니까? 저는 i3 시스템을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죠. 네, 올해 이제 초에 좀 말씀을 드렸다가 최근 3분기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을 다시 잡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i3 시스템 하면 아마 방산용 적외선 영상 센서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또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이 다시 시장에 노출이 될 거냐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을 바라보기보단 결국 테슬라 쪽
쪽의 방향성을 좀 보자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뉴스에 묻혔지만 우주항공 관련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종합적으로 교집합이 돼서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부품주가 어딜까라고 하면 바로 이제 센서류를 만드는 i3 시스템이 굉장히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적외선 센서 관련한 매출이 사실 3분기에 안 좋았다라기보단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평을 받았지만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받아서 그런지 막상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담아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손절 라인을 제가 굉장히 좀 짧게 가지고 나왔거든요. 6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우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1차적으로는 85,000원 그리고 8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할 때 자율주행 모멘텀 그리고 우주항공 모멘텀 뉴스들이 포함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저는 목표가를 95,000원, 10만 원까지 높게 잡으셔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전에 i3 시스템 소개 한번 해주셨었는데 모처럼 다시 관심을 두자 우주에 대한 키워드도 등장하고 방산의 키워드 역시나 눈여겨볼 수 있다는 점 자율주행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i3 시스템, i-셋 해서 i-셋 제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i3 시스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시장 내 종목과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